이제 50분씩을 오전에 1시간 20분 하던 걸 50분을 한 게 오후에 5시까지 맞춰보려고 지금 시간을 50분씩으로 다 해가지고 오후도 40분짜리를 50분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50분이라는 걸 아시고 50분이 금방 갑니다. 그래서 우물쭈물 하면 금방 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간을 지켜줘야지 또 다음 교수분들이 준비를 하죠. 자, 오늘은 정신건강으로 우리가 저번 주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큰 마약성 그 물질 중독과 비물질 중독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큰 흐름을 해서 우리 정신건강은 전체적인 중독을 다룬다. 자, 이거를 다음에 그다음에 동시에 들어갈 게 뭐냐? 우리가 중독하고 마약을 배운 이유가 뭐죠? 한마디로 후유증. 중독을 했을 때 어떤 후유증, 어떤 금단 현상, 어떤 갈망을 통해서 무슨 병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평생 고생하면서 자살까지 가느냐. 이게 핵심이 우울증과 불안장애예요, 두 개. 그래서 우리 정신건강에는 장애 종류에는 막 10대까지가 있는데 지금 그거를 다 일일이 알 필요는 없고 핵심이 두 가지다. 이 우울증과 불면장애다. 그래서 오늘은 우울증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도 제가 이걸 설명할 때 왜 내가 신경 전달 물질을 먼저 설명했는지,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이런 걸 왜 설명했는지가 이제 우울증이 그거에 연관이 되고 모든 장애들이 이거와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설명하면서 이제 그 항우울제도 그런 거를 조절하는 약으로 다 개발이 된 거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뇌구조하고 신경전달 물질을 설명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우울장애란 뭐냐? 우리가 우울증, 증이라고 붙인 건 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교과서에서는 장애라는 표현을 써요. 우울장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종류가 너무 많아요. 파괴적인 기분조절 부전장애, 또 주요 우울장애, 그 다음에 지속성 우울장애, 이걸 기분저하증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월경전 불쾌감 그 장애, 그 다음에 우리가 핵심 여기가 다뤄야 될 물질, 약물 치료로 유발된 우울장애, 그리고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우울장애, 그리고 명시되지 않는 장애까지도 이상한 증세도 다 우울증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제 지속적인 우울 장애를 알고 그 다음에 대비해서 물질 약물 치료로 유발된 우울 장애를 보면 전체적인 게 다 포함이 되니까 핵심 두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진단 기준을 우울증으로 보느냐, 이것이 바로 DSM-5라는 기준. 이게 바로 WHO하고 지금 저 미국 정신의학회하고 그 기준을 만들었어요. 병일 때, 이런 병일 때는 이러할 때 병이라고 한다. 이걸 정해진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5가지 증상이 2주 이상 거의 매일 나타날 때 이걸 우울장애로 진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사분들도 이런 걸 기준으로 보고 진료를 하고 물어보고 진단을 하고 해서 당신 우울병입니다. 그리고 계속 약을 쓰면서 관찰해 가면서 우울증 중에서도 이런 종류다 하면서 파악하고 관찰해 가면서 약쳐가면서 계속 바꿔가면서 치료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게 이 진단 기준이다. 핵심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어야 되냐면 하루 종일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우울감이냐? 5가지를 여러분 가로친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슬픔과 공허함이 괜히 슬픈 일이 없는데도 그냥 우울하다 한 표현이 슬픔과 공허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어떤 귀여운 애기를 봐도 어떤 옛날에 사랑했던 남편 아내를 봐도 즐거움이 없어. 친구를 만나도 뭘 해도. 그래서 현저히 쾌감을 못 느끼는 무쾌감증이 서서히 나타나는 상태가 핵심 증상이에요. 그리고 추가 증상으로 하면 4가지가 더 있는데 계속 체중이 줄거나 확 늘거나 이 식욕이 거의 70-80%는 감소가 되는데 반대로 막 먹어대가지고 늘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특이한 케이스.
그 다음에 불면이 완전히 잠을 못 자고 막 하다가 벼랑간 과수면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항상 이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뭘 해도 자꾸 느려져. 그러면서 괜히 피곤해지고 에너지가 상실돼서 아무 힘도 없고 완전히 내가 무가치감을 계속 느껴가. 그래서 지나치게 내가 또 부적절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사고력, 집중력 이런 것이 다 떨어지고 자꾸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 그래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바로 우울증에 의해서 자살 사고가 제일 높은 게 이건데요. 그래서 자살을 여러 생각을 많이,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걸 또 공부를 직접하면, 자살은 생각을 하는 게 있고 계획을 세우는 게 있고 행동까지 시도하는 단계가 있어요, 자살도. 그래서 그걸 하기 시작하면 계속 막 이런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모든 정보를 봐도 자살을 한 사람들이 어떤 자살을 했는지, 물에 빠져 죽었는지, 약을 먹었는지, 목을 매달았는지 막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기도 막 계획을 세워봐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까 막 그런 생각을 가다가 이제 또 주춤하다가 또 행동까지 가는 게 이제 그 자살인데, 이게 우울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문제나 치료법을 보면, 우울증은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가장 치명적인 그 신체적, 감정적, 인지적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어디 뭐 육체만 어디 아프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인지적 모든 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또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또 막 사회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인지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막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되고 사람을 만나기 싫어. 그리고 집안에서도 사람을 부딪히면 자꾸 마찰이 생겨. 짜증이 나고 막 괴로운 거야. 그리고 사회적인 고립이 자꾸 생기면서 직장생활도 서서히 가기가 싫어, 그 단체가. 그러니까 직장생활 멀어지고 젊은 청소년들은 학교생활까지 부적응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땡땡이 떼고 새거나 집안에 틀어박혀서 안 간다고 문 닫아놓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체적인 건 자꾸 어딘지 모르게 아픈 데가 없는데도 통증이 자꾸 있고, 소화가 안 되고 막 두통이 오고 신체 증상이 동반되거나, 검사를 하면 이상이 없다 그래, 몸에는, 신체는. 근데 이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통증을 유발시켜요. 그 다음에 인지적으로는 건망증이 자꾸 없고 업무량이 떨어지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질 못해요. 난 몰라, 뭐 당신이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는 이제 자기 비난을 막 하게 돼요. 내가 여지껏 이렇게 해서 공부했는데 내가 지금 이게 뭐지? 그리고 심한 망상, 막 환각,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을 해요. 이게 마약을 안 해도 이런 망상이나 상상이 나타나는 병이에요. 예?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아까 얘기한 자살 위험증이 점점점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요 치료법이 좀 자세히 내가 이따가 할 건데, 그것은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치료 가능한 질병이긴 하지만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서 약물 치료와 정신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동시에 갖고 가야 되고, 치료가 됐을 것 같아도 계속적으로 약을 먹어야 되고 6개월 동안 중단에 끊으면 더 다시 재발되는 게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약물 치료로 이제 대표적인 건 이거 하나만 썼는데 이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기서도 예를 들면 SSRI라는 게 앞에 S가 세로토닌이에요.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세로토닌을 부족하게 않게 하려면 나오고 있는 세로토닌이 이렇게 돌아서 다시 세포로 재흡수해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재흡수되는 걸 딱 막는 약이에요. 그러면 그 세로토닌이 흡수돼서 없어지지 않고 거기에 남아있으니까 세로토닌 농도를 올림으로 인해서 제목이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세로토닌만 처음에 주요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SSRI라는 항우울제를 먼저 넣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로토닌 문제도 있고 도파민 문제도 있고 노르에피네프린 문제도 있어. 아직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 SSRI라는 세로토닌만 농도를 높이는 재흡수 억제제를 써서
조절을 해서 뇌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 증상이 좀 완화됐나, 재발이 방지되나, 2, 4주를 계속, 이게 하루 이틀 먹어서 낫는 병이 아니에요. 한 달 동안 쭉 매겨보고 관찰을 한 다음에 효과가 있다 없다를 보고 또 제2 처방을 들어가는 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정신치료를 들어가는데 있다. 이제 나중에 우리 중독 상담론에서 이걸 자세히 또 하겠지만 핵심만 내가 이 정신건강에서 얘기할게요.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있어요. CBT. 이건 뭐냐면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면 일반 우울증이 아닌 사람도요.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파악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걸 어떻게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바꾸게 해주느냐. 이걸 빨리 포착을 해서 상담을 하면서 치료를 해줘야만이 이걸 되기 때문에 정신치료를 이 사람의 원인을 그런 식으로 뭐를 부정적으로 이걸 생각하고 그 행동 패턴이 이루어지는 자를 먼저 찾아주는 게 인지행동 치료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뒤에 나오는데 동기 강화 치료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이 사람이 내가 병원도 가기 싫고 밖에 나가기도 싫고 이 치매니까 아니 치매보다 더한 그런 정신 상태를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내가 스스로 이걸 병이라는 걸 느끼게 하고 내가 나가서 치료할 의욕을 갖게 만드는 동기를 갖게 만드는 동기 강화 치료를 먼저 해서 이 사람이 그래 내가 어떻게든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하는 걸 느끼게 해서 밖에라도 나가게 하는 이제 그런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편이나 아내가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안 나와. 예를 들면 막 문을 뚫고 해도 배고프면 나오겠지. 별짓 다 해다가 안 나와. 이게 굉장히 오래 가요. 그럼 밥상을 안에다 넣어주고 막 걱정을 막 했는데 어느 날은 이제 막 기도하고 이제 우리 이쪽 기독교에서는 이제 그 간증사례에서 이렇게 보면 그때 이제 한 3개월 지나서 3개월 기도했는데도 효과가 없으니 나와서 나 밥 줘 하고 딱 나와. 어?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그게 동기가 지금 뭔가 자기가 생각해서 생겼기 때문에 이제 내가 밥을 일단 먹고 이걸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개념이 나와. 그 다음에 또 며칠이 있다가는 지가 스스로 밖에라도 나가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일단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 햇빛이라는 바람이라도 한번 쐬고 들어와. 이게 이제 동기를 갖게 된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밖에서 이제 햇빛을 맞이하고 이제 좀 몸을 풀고 이런 단계가 가면 이제 치료의 첫 성공적인 단계가 시작되는 거야. 제가 영화에서 봤는데요. 네. 한국 영화인데 목사님이요. 이제 신도들 중에 아드님이 이렇게 우울증에 걸려서 안 나오는 거예요. 몇 년째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실은 이 목사님이 깡패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을 탁 닫고 가니까 그 아들이 욕을 막 했을 거 아니에요. 뭔데 그러냐고 목사 나가 막 이랬는데 그 성경책 있잖아요. 거기 안에다 칼을 넣어놓고 안 나가면 찌른다 그러니까 바로 우울증 딱 고치는 막 그 네, 정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요. 네. 엄마가 이 집에서는 엄마만 있잖아. 아버지는 나오잖아. 네. 엄마를 막 두들겨 패고 맞아요. 그런 지금 거지. 그 정도로 심각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엄마가 무서워서 막 구타되고 맞을 정도고 나중에는 이제 그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거 정도가 아니라 칼 무기를 휘둘면서 자기가 그걸 대항할 정도로 심각하게 난폭하게 변하는 케이스예요.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그 중독에서 약물에 의한 우울증은 이제 그 단계까지 가요. 근데 일반 우울증은 그 단계까지는 안 가고 그래서 이제 그걸 쭉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정신치료를 하다가도 증상이 심해지고 약물 정신치료가 효과가 없을 때는 경련치료라고 해서 ECT라고 해서 이 자극술, 자기 자극술을 전기로 해갖고 치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다 꽂아갖고 전기를 신호를 줘갖고 여기서 그 신경전달 물질의 신호와 그 분비, 그 생산을 일으키게 하거나 이제 그런 것까지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일단 금단 증상으로 오늘 우울증으로 들어갑시다. 이게 가장 심각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게 이거니까. 자, 마약 중독에 의해서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우울증은요, 약물을 먹다가 딱 중단하거나 줄일 때 생각하는 심각한 기분 장애가 오는 게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약물을 딱 먹었을 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29살 먹은 처녀가 직장 잘 다니다가 우연하게 자기가 원해서 사서 피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의해서 이거 한번 해봐 해서 한번 먹은 게 시작이 돼서 두 번째는 필로폰을 한번 맞았어. 거기서 그 맛에 빠져가지고 하루에 2번씩을 맞기 시작했어요. 필로폰이 원래 길어야 3-4시간 가는 거예요. 그 약효가.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6개월을 가니까 이제 3-4시간 갖고도 안 돼. 2시간만 되면 막 지금 약효가 떨어지면서 점점점 하면서 막 그냥 불안 증상이 오고 초조가 오고 막 하면서 갈망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땡기고 하니까 이걸 막 뒤지고 찾는 거지 막. 근데 지가 벌어놓은 돈을 벌써 6개월에 몇백만 원을 다 써버렸어. 그 마약을 구비하는데. 그리고 일을 못하고 중단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2시간에 한 번 맞아야 이 큰 우울증과 불안과 초조와 막 나중에는 막 이 버그라고 해서 벌레가 막 온몸에 기어다니고 막 이런 증상이 나타나니까 이거를 빨리 먹어야 돼. 맞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뭘 하느냐. 약을 사려고 약을 던지는 거야. 약을 던지는 게 뭐야? 드라퍼, 즉 운반책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 저번에도 약간 좀 얘기했는데 요거 파는 업자놈들이 가끔 요 광고를 올려. 운반하는 사람 월 1,000만 원 이렇게 하고 이력서 갖고 보증금까지 받고 일을 시켜요. 왜냐하면 약을 맨 처음에 1g을 던지는 걸 시키기 위해서 그 돈이니까 이걸 먹고 날라버리면 안 되니까 보증금을 받아. 300, 500 내놔라. 그 마약쟁이들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좀 해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단골 6개월 동안 했고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이제 10g을 시켜봐. 그러니까 1g씩 해서 1회분이 0.3g이야. 그러면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데다 조금씩 감춰놓고 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그걸 좌표를 찍는다 그래요. 그게 2차 드라퍼예요. 2차 드라퍼. 운반제야.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1g 이하를 나눠주는 거. 그러면 한 번에 4만 원씩을 줘. 그러면 10g만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하면 한 600만 원이 들어오니까 이거 갖고 다시 자기가 사서 맞고 횟수가 2시간에 한 번씩 뭐 여유가 있으니까 뭐 2시간에 한 번씩 또 계속 맞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강해지죠. 이러다 보니까 또 그것이 이제 여기서 꼬시는 거지. 이거 갖고는 돈이 또 적어지니까 이제는 1차 드라퍼가 돼. 1차 드라퍼는 뭐 10g 이상의 그거를 받아서 도매상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드라퍼들을 활용하는 도매상을 10g 이상을 이렇게 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다가 그걸 전해줄 130g을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아버지 차를 딱 빌려서 그거 갖고 도매상 주다가 덜컥 잡힌 거야. 잡혀가지고 1차에는 2년 3개월이 떨어졌는데 항소심에서 이제 이 사정을 듣고 저걸로 이제 좀 낮춰줬는데 그때 이 사람이 그나마 아버지가 그걸 갖다가 이제 녹음을 해놨어. 재판관이 땅땅땅 이렇게 때리는 내용을. 그러니까 이걸 이제 끊고 치료기관에 들어가서 막 하는데도 계속 갈증이 생기고 막 못 먹으면 우울증이 생기고 이게 3일서부터 20일이 제일 심각해요. 막 이걸 막 미치는 거지. 이걸 다시 넣어야 되는데 이걸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 도파민은 끊기고 모든 지금 저 의욕도 없고 막 죽고만 싶고 이 갈증 이제 이따 자세한 갈증 얘기는 또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날 때마다 요 아버지가 녹음해준 이 재판관이 땅땅땅 원래 비자발적 그 투약으로 시작됐다는 걸 감안해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거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걸 갖다가 많이 낮춰서 치료 보호에 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감형까지는 안 살게 됐으니까 다시 한번 이것이 해당을 걸리면 이건 중벌에 해당한다 이 내용을 딱 듣고
이제 막 갈증 나서 별짓도 다시 시작해 보려고 그러면 그걸 딱 들으면서 해서 다시 정신을 차려서 또 그걸 참아내고 이렇게 이제 가는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핵심은 갈증을 일으키는 주원인은 첫째 막 맨 처음에 며칠은 20일 안에는 막 불안과 막 초조화 해갖고 막 이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우울로 떨어지는 거야. 이 바로 가장 심각한 우울. 그래서 자살까지 들어가는 게 그래서 제가 마약 중독자들은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 정신병을 드나다니다가 그 다음에 감옥소 사관학교 그걸 사관학교라 그래. 마약 사관학교. 거기는 청색 마크 붙인 마약 중독자들만 모아놔서 이 청색 마크를 붙이면 전부 마약쟁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만 가다 놔요. 그럼 초보자가 들어가면 사관학교 거기서 다 배우고 나와. 에? 조달 방법서부터 제조 생산업자 다 섞여 있어. 그러니까 초보자가 들어가서 와 요 노선 타면 좀 쉽게 구하겠네. 와 요 사람 쫓아가면 저 약 좀 팔으면 돈 좀 벌겠네. 이걸 배우고 나온다는 거야.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정책상. 이런 상황으로 지금 되는 상태에서 이게 자기를 못 이겨내니까 전화만 하면 자기가 또 당장 맞는 약품을 공급해 주면서 저걸 해줄 수가 있으니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대로 끄는 게 바로 그거다. 그래서 뇌 보상회로가 약물이 딱 중단되면 완전 저하가 되니까 아까 얘기한 지금 우리가 도파민 얘기만 했지만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세 개가 기분과 감정을 다 일으키는 것들이 균일하게 다 분비가 돼서 작용들을 다 해줘야 되는데 이게 다 저하가 돼버리니까 완전히 우울에 떨어지고 불안장애가 떨어지고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막 환상까지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경전달 물질이 다운돼서 생산이 안 돼서 오는 병이란 말이에요. 모든 마약 증상이. 그러다 보니까 자살 위험증이 증가가 돼서 자살 시도를 많이 해서 결국은 감옥서 거쳐서 정신병원 거쳐서 감옥서 거쳐서 나중에는 이 홈리스가 됐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있음을 깨달으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죽음의 길로 가요. 이게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살하는 케이스가 있고 이 마약쟁이는요 이왕 죽는 거 실컷 마약을 먹고 죽겠다고 마약을 구입해서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온 게 다 망가지고 나중에 이제 살려내도 나 왜 살려냈어요? 이러고 따지면서 또 다시 마약을 또 하는 거야. 이게 한두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몇 번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거나 성령을 임해서 이제 만날 때 이 바로 동기가 작동이 돼서 뭔가 가족이든 자식이든 그 전까지는 안 보였어. 그 어떤 동기가 생겨서 내가 이제 중독자구나. 야 나는 이제 치료를 할 때를 찾아야 되겠구나. 요 마음을 먹는 단계까지 완전 최고 바닥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다 결국은 그 단계가 온 걸 밑바닥이라고 해요. 밑바닥. 그래서 우리가 밑바닥 단계에 왔을 때 치료의 의지가 생긴다. 동기가 생긴다.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거 약물에 대한 갈망이 증가돼. 갈망을 우리가 클레이빙이라고 그래. 클레이빙. 이는 이 갈망 때문에 재발로 이어지는 핵심이 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은 금단 초기에 수일에서 수주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데 개인에 따라서는요 수개월, 수년도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2, 3년 끊으면 난 끊었다 하죠. 담배 같은 거는 끊었다 하죠. 근데 그건 끊을 수가 있지만 마약은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TV에서 주사기만 병원 드라마에서 보면 마약이 생각나. 알코올 중독자는 맥주 선전만 딱 하면 그게 딱 생각나. 그런 식으로 글로 뛰어나가는 거야. 그래갖고 그걸 사다가 마시는 거야. 2, 3년 끝났더라도.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주위 환경과 이제 이따가 치료법이 나오지만 제일 먼저 어디 전화 상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바로 12단계법에서 전화를 걸어서 자기 선배하고 자기 멘토한테 나 이런 또 갈망 생기는데 어떡하죠? 나 지금 나가서 막 피고 먹고 싶어요. 막 그러면 또 이 사람이 또 말로 잘 해주면 또 거기서 대화를 막 하면서 이걸 가르치고 갈망을 잊고 이래서 그런 게 꽉 필요한 거예요.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서 동반 증상이 아까 나타나는 게 불안장애라는 불안, 초조,
과민반응, 수면장애, 피로감, 잘나도 잠이 안 오지 뭐 막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이 이제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꼭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입원 치료. 그리고 약물 치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아까 세로토닌 선택적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 SSRI라고 했는데 여기 부프로피온이라고 그랬죠. 이 부프로피론은 NDRI야. 이따 자세히 뒷장에 나와요. N은 뭐냐? 노르에피네프린과 D 도파민이야. 요 부프로피론은 세로토닌을 계속 제흡수를 억제시키는 약을 한 달 먹여보니까 효과가 없어. 아, 그럼 이 도파민하고 요 노르에피네프린을 억제하는 제흡수 억제제를 한번 줘봐야 되겠다 해갖고 부프로피온을 딱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도파민하고 노르에피네프린을 또 제흡수돼서 없어지고 사라지는 걸 딱 막아갖고 농도가 딱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기관에서 안 나오던 그 도파민을 조금씩 나올 수 있게 하거나 또 그것을 분해시키는 효소가 있어요. 이따가 좀 나오는데 여기 깊이 들어가면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걸 분해 효소를 또 증가시키지 않는 약을 쓰면 이것이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것을 분해시켜서 막 없어지게 하는 그 효소가 있는데 그걸 또 많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막아주면서 그것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약 치료를 하다가 제일 먼저 이건 해독이 필요해요. 3단계가 필요해요. 이쪽에서는 해독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안정화를 시키는 거야. 먼저 해독을 시켜서 몸에 있는 그 중독 기질을 좀 뺀 다음에 자기를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재활로 들어가는 거야. 이 단계가 이어져야 우울증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